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나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요,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60대의 가장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따님의 결혼식을 반대하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역 내 나름 유명한 가업을 물려받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어엿한 6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은 일남 일녀로 아들은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생활 중이고 딸은 이제 취업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나름 유명한 세차장인데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고객이 많아 대기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는 실정이죠. 현재는 직원들이 많아서 매일 나가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딸아이는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독립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딸과 함께 놀러 다니는 일도 많았죠.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가고 종종 외식도 하며 여느 단란한 가정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딸아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집에 있는 저를 조르며 밖에 나가자고 팔을 이끌었던 딸이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딸도 어엿한 숙녀고 여자이기 때문에 연애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집에 귀가할 때 꽃다발을 들고 오거나 쇼핑백을 가져와 들킬까봐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도 못 본 척 해주며 딸의 연애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가족끼리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약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 언제 시간 돼? 눈치 보고 있는 딸의 표정이 얼마나 귀엽던지. 집사람과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자 딸도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언젠가는 올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과거 아내와 만날 때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적어도 결혼에 있어서는 자식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사위 될 사람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죠. 딸에게 듣기론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주 좋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다면 전 허락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가 오는 날 아내는 부산을 떨었어요. 무엇을 차려줘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더니 임금님 수라상 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니 속으로 많이 긴장했구나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왔어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렇게 맞이한 예비 사위는 딸아이 말대로 아주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예비 사위는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갔고 다소 긴장된 듯 보이지만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 있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어디로 할 생각인가? 상의해봤는데 지연 씨 회사 근처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이 빨라야 좋으니까요. 사실 예비 사위의 집은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딸애가 미리 언지를 주어 알고 있었죠. 예비 사돈이 오래된 빌라에 사는 걸로 보아선 넉넉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쪽이 여유가 있으니 아쉽긴 해도 너무 형편을 재고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젠가 있을 딸을 위해 저도 돈을 넉넉하게 모아놨지만 예비 사위 측에선 회사를 다니며 저축을 잘 해놓았는지 집은 자기들이 여건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있는지라 신혼집 정도는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딸도 이 부분에선 강경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부모 도움받아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들끼리 어떻게든 씩씩하게 해보려 하는 모습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집은 제가 해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돈 모으기 힘든 세상이니 그 정도 여력 있는 제가 나서서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비사위는 그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드는 눈치인지 연신 싱글벙글이더군요. 아무쪼록 예비사위의 인상이 좋으니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보물 같은 내 딸, 절대 아무에게나 보낼 순 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 친구 자식들이 뭐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남자가 손찌검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저도 내 자식이 설마 그런 놈을 만날까 불안불안했는데요. 최소 이 사위 녀석은 그럴 놈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상견례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막상 잡히니까 딸의 결혼이 더욱 실감나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상의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알아봐 주었고 얘기가 나온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상견례를 하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지라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돈분들 어떤 사람일까 여보? 괜찮은 사람이겠지? 사위는 참 괜찮은데 우리 딸 시집살이 하면 안 되잖아. 아, 그럼 당연히 그러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에겐 긴장하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저도 무척이나 떨렸어요. 남편 될 사람 부모가 우리 부부는 어떻게 볼지, 시간은 어떨지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더라고요. 그렇게 맞춤 정장까지 빼입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딸은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바쁘고 아내도 평소와는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1시간 후 드디어 상견례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고 예비 사돈과 사위가 물끄러미 저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발이지만 깔끔하게 무스를 바른 예비 사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덩달아 제 얼굴도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목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입 밖으로 신음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곧바로 상황을 인지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 없이 올라오는 분노를 짓누르려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이 의자에서 일어나 빠르게 달려나와 제 앞에 섰죠. 희중이 맞지? 너는 이한?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모두가 물었지만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더니 그놈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기 품보다 조금 더 큰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예비사위가 튀어나와 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허나 예비사도는 제 이름만 불렀고 옛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라 순식간에 머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제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곧바로 뒤돌아서 문을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두 팔로 저를 강하게 부여잡았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부여잡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용서할 생각 없다. 자네가 용서받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 결혼 파혼이다. 그렇게들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상견례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이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오고 나서도 저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곧바로 딸이 뛰쳐나와 왜 그러냐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빠, 제발 말을 해줘. 우리 아버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 못해. 아빠, 이런 식이면 나도 섭섭해. 지금 얼마나 난린지 알아? 오빠나 나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파혼 선언을 하고 침묵이 계속되니 딸아이는 울부짖으며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고 집사람은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전 끔찍한 기억에 도리도리 고개만 저었죠. 생각하기도 아니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시간이 다 지나도 이렇게 명징하게 기억이 나니까요. 딸은 한동안 밥조차 제대로 먹지 않고 시위를 했습니다. 예비 사위 측에선 얘기를 다 들었는지 따로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였고요. 하지만 딸은 그게 또 답답했는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며 자긴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겠다고 우겼어요. 사실 저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며 말했는데 딸과 이렇게까지 대치한 적은 처음이라 아내도 놀라고 제 자신도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죠. 아빠를 지금까지 늘 존경하고 사랑했어.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몰라도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모른 척해?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싫어. 내가 내 결혼에 말도 못해? 아빠야말로 이럴 권리 없어. 권리가 없어? 내가 널 키웠는데 네가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자고 했는데 그놈 자식 아들이면 뻔해.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라고. 아빠도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 사람 좋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여보, 그만해요, 제발. 집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전쟁터 같았습니다. 늘 살갑던 부녀지간이었기에 더 이런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안 그렇겠지만 저에게 딸은 유독 더 아끼는 자식이었고 딸과는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주말이면 둘이서 놀러도 가는 등 애착관계가 무척 깊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딸에게 원망을 받으며 결혼을 반대하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한순간에 예비 사위의 인상도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저 악마로만 보였죠. 그놈 자식의 아들인데 지 애비 핏줄을 이어받았을 텐데 악마의 피가 어디 가겠나요? 분명 우리 딸애한테 해끼칠 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일인지 모르실 테니 이제부터 잠시 제 얘기를 드릴게요.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 오른쪽 다리는 불편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의사로부터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님은 땅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주저앉으셨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금쪽 같은 아들이 소아마비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며칠째 세차장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지만 생활력 강한 성격 덕택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함께 출근하시던 부모님은
타고난 신체적 장애로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극진한 정성으로 교대로 근무하며 저를 보살피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물으시곤 했죠. 희중아, 다리 아프진 않아? 엄마가 좀 주물러 줄까? 괜찮아요, 엄마. 얼른 일 나가세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때때로 경련이 올 때도 있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무릎을 부여잡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늘 잘 둘러대곤 했어요. 제가 아프더라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었으니까요. 다행히 국민학교도 착한 친구들을 만나 문제없이 잘 졸업했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해도 학교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 학창시절의 기억으로 평생을 마음에 큰 상처를 지고 살게 됐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은 부모님이 세차장 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언제 끝날지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와 자식들과 함께 교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부모님이 가득한 교실 안은 언제나 그렇듯 어수선했습니다. 문득 시선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리자 노란 머리로 염색한 남자아이 한 명이 희죽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왠지 그 노란머리 남자아이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불쾌하고 쎄해서 몸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희중아,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렇죠, 뭐. 괜찮았어요. 당장 다음 주면 입고 나갈 중학교 교복을 다름질하며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도 그 남자애가 떠올랐지만 그냥 그렇지라는 무뚝뚝한 대답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부모님은 돌아가며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죠. 차로 20분 거리였던 중학교로 가는 풍경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반, 낯선 마음 반으로 차에서 내렸고 과일통을 챙기라는 부모님 외침을 뒤로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웅성거리며 서로 모여서 떠드는 반 아이들 틈 사이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자리 배치표를 참고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는 26번으로 창가 쪽에 위치한 맨 끝자리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지루하면 밖에 쳐다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고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다 지난주에 보았던 노란머리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쩐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한 채 주위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국민학교 때와는 달리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다들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이었죠. 다리도 이렇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탓에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개구쟁이 같은 표정에 낡은 교복을 입은 아이였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 뒤돌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따 학교 끝나고 뭐해?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젓자 은성이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선생님과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부모님이 서 계시는 교문에 은성이와 함께 나갔어요. 등교 첫날 아들이 데려온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흔쾌하게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걸 허락해 주셨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란 머리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쉬는 시간에 마신 음료수 때문이었을까요? PC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과 어깨가 세게 부딪혔어요. 저번 주에 본 저른발이네. 고개를 들자 노란 머리에 익숙한 얼굴이 씩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죠. 학교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인지 똑같은 교복 차림이었고 시선은 자연스레 명찰을 향해 갔습니다. 이한. 다음에 또 보자. 이한이라는 이름의 그 아인 씩 웃는 표정으로 툭하며 제 어깨 한쪽을 치며 화장실 문 안으로 들어갔고 어쩐지 아래오는 한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맞은 어깨보다도 불길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그 말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행이 되더군요. 전날 잠을 설쳐 유독 피곤한 날이었어요. 근데 자리에 앉기 전 문득 이상함을 느껴 고개를 낮춰 책상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라며 육성으로 소리칠 뻔했지만 소심한 마음에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에는 더러운 쓰레기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라고 묻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른발이! 이따 쉬는 시간에 나 좀 보자. 너를? 그래, 말귀 못 알아듣냐? 좀 보자고. 고개를 돌리자 노란 머리가 두 손을 주머니에 꽂고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란 머리의 주변에는 그의 패거리로 보이는 아이들 3명이 아무 말 없이 희죽거리며 함께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들 덩치는 또래 친구들과 비슷했으나 떼거지로 몰려다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리 같아 보였죠. 교실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적막이 되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고 창피함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무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선생님한테라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할까? 어떡하지? 머릿속에는 걱정으로 가득 차 이미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고 툭툭 소리가 나는 교실 뒷문을 바라보자 노란머리 패거리 중 하나였던 갈색 머리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야, 저른발이 일로 와봐. 야, 빨리 안 올래? 순식간으로 은성이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잠에 빠진 모습에 깨울 생각도 접었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교실 문을 나선 저는 곧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콜록거리며 눈을 비벼 간신히 앞을 바라보자 앞에 노란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루에 한 번 매점 가서 빵 사와라. 빵 사오라고. 안 사오면 알지? 그날부터 저의 매점 출석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온갖 욕설과 함께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보복적인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오른쪽 다리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고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붙잡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얘 희중아, 너 아무래도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혹시 다리 때문에 애들이 놀리기라도 하는 거니?
저희 어머니는 제 다리가 아이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던 걸까요? 어쩌면 당연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니 말에 노란머리 패거리들을 그대로 일러바치고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련하게도 아니라고 재차 둘러댔어요. 그러다 사건은 얼마 안 가 터졌습니다. 매점에 다녀와서 잠깐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간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도 그날 마침 집에다 두고 가져오지 못했던 날이라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빈손으로 노란머리에게 가면 분명히 더 큰 후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다급하게 여기저기 찾아 헤맸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곧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저에겐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혼나는 것보다 친구에게서 올 보복이 더 무서운 저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밖을 뛰쳐나가 매점으로 갔어요. 아저씨, 여기 간식 놓고 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놓고 갔어, 학생. 무뚝뚝한 아저씨가 손짓으로 X표를 해보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급한 상황이라 어찌됐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갑자기 어지러지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뚝뚝 흐르는 눈물에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치더군요. 고개를 들어보이자 은성이가 과자 봉지와 우유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갖고 가. 꼭 갖고. 아무 말 없이 은성이를 쳐다봤어요. 은성이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매점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꼴이라니. 간식을 빨리 받으라며 씩 웃는 은성이를 보며 덥석 받을 수는 없더군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창피함에 눈물이 더 터져나왔고 은성이는 말 없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2주 전부터 은성이는 제가 매점에 가는 것을 의심스럽게 봤대요. 어느 날은 자는 척하며 교실 문 밖을 나서는 저를 따라가 봤다고 했죠. 평소에 불량식품을 잘 먹지 않는 제가 매점에서 매일 한 움큼 사는 것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 티를 내면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쭈뼛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자존심 상할까 봐. 아무튼 이거 가져가. 걔네가 또 너한테 무슨 짓 하면 어떡해. 고마워. 그 순간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던지. 자기가 대놓고 싸워주진 못해도 도와줄 수는 있다고 창피해하지 말라며 어깨를 토닥이는 은성이가 너무 듬직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자기도 피해받을까봐 도망쳤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은성이와 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가끔씩 은성이는 제가 등교할 때마다 미리 간식들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었고 남자 화장실에서 제가 오래 나오지 않을 때면 선생님 오셨다고 화장실에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덕분에 노란머리 무리의 괴롭힘도 조금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짓궂은 장난을 칠 때 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의 괴롭힘도 여전했고요. 하지만 괴롭힘이 있다고 한들 친구가 있으니 버틸만 했어요. 그것도 잠깐이었지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은성이와 같이 PC방에 걸어가고 있는데 은성이가 공원 벤치에 잠깐 쉬었다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어요. 평소처럼 낄낄거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은성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물끄러미 은성이를 바라보자 은성이가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지어 입을 뗐어요. 나 전학가.
뭐라고? 감추려고 했지만 놀랍고 아쉬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의지한 게 은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은성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분위기에 은성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나가게 됐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려대고 있고.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대신 가져가. 엄마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한 달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 은성이는 어떤 집인지는 아직 어머니께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아마 어린 마음에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은성이는 얼마 안 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잊지 말라면서 삐뚤삐뚤 쓴 글씨와 웃는 표정의 캐릭터 하나를 쪽지에 남겨두고 말이죠. 은성이가 없어지자 저는 더 무서워졌어요. 은성이가 없는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은성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노란 무리 아이들은 혼자가 된 제 모습이 재밌기라도 한 듯 비웃었고요. 괴롭힘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리들이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날은 괴롭힘을 크게 당하지 않고 학교에 부모님 세차장으로 향하는 날이었는데 세차장에 그 아이들이 있지 뭐예요. 희중아, 네 친구들이라면서? 친구들이 일 도와주고 있었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좀 놀다 와. 아줌마 감사합니다. 희중이랑 놀다 올게요. 어머니는 세상 환한 얼굴로 저를 부르며 제게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아이들은 세차장을 나서자마자 당연히 제 돈을 빼앗았고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늘 제게 돈을 쥐어주시며 희중아, 좋은 친구들 생겨서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만큼 제 속이 타들어갔을 때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나로 모자라 부모님까지 이 아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이 들자 정말이지 모조리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바로 입을 열어 어머니에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야 이 사태를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 애들한테 돈 주지 마요. 걔네들 내 친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놀러 다닌다면서. 아니에요. 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는 역시나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세세하게 그간의 괴롭힘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사실 정도만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만으로도 이미 충격을 받으셨는지 일을 하시던 아버지에게 곧바로 이 소식을 전하셨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바로 학교로 뛰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가해자들 부모님과 선생님을 상대로 울부짖으셨고 선생님도 그분들도 딱히 무슨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관심이 없던 선생님이나 자기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줄 모르는 가해자 부모들은 이 상황이 그저 얼떨떨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저를 가장 괴롭혔던 노란 머리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모로선 자식이 다쳤으니 화나시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허나 제가 잘 구스르고 달랠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자식이 이런 놈일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꽤 점잖은 태도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저희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사과가 이어지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일단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에서 숨죽이며 다음 날을 기다렸죠. 사실 부모님까지 불러오고 학교가 한번 뒤집혔으니 이제 괴롭힘은 끝날 줄 알았어요. 천국은 아니더라도 이제 지옥은 없을 줄 알았죠. 허나 후폭풍은 그 이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걸 분풀이라도 하듯 저를 더 교묘하고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하루는 남자 화장실에 불러 저를 앉히더라고요. 재밌는 놀이가 있어. 노란머리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값을 꺼내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 떨어뜨리면 너 오늘부터 오른쪽 다리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로 불 붙인 담배를 가로로 올려놨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담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너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제가 또 학교에 이 일을 알릴까봐 걱정됐는지 그 애들은 꼭 저를 괴롭힐 때면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생각났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비참함에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옥 같은 아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머릿속은 항상 학교를 관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에도 끝이 있더라고요. 네, 절음발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끝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자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노란머리 무리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은 좋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똑같은 일상일 것 같아서 전혀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때 피해자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아들, 엄마가 고등학교 좀 알아봤어. 한번 봐볼래? 고등학교를요? 왜 그러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뜬 표정으로 몇 가지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이런 게 학교 생활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자 어머니는 다가와 앉으셨어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걸 어머니께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어머니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학교 생활이 저에게 많이 버거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더 이상 고등학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로 인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제 자신을 많이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다리가 정상적이었다면 괴롭힘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제 다리를 원망하는 생각만 하게 되었고
제 운명만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피폐해지더군요. 저는 졸업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은성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희중아, 잘 지내고 있어? 당시 은성이는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집을 얻었고 학교를 마치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잘 버티려 하다가도 무너질 때 은성이가 보고 싶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를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은성이도 힘들 텐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냐는 은성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자 잠시 정적이 돌았어요. 우리 곧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우스우면서도 씁쓸한 말이었지만 당시 저는 은성이의 말에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어요. 그 말은 저를 일깨워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거짓말처럼 저에게 의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았던 재활치료도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탓인지 다리가 조금씩 나아졌달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육교를 지나 동네 한 바퀴를 뛰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다녀오고 나서는 독서실에 항상 들렀습니다. 그렇게 꼬박 같은 일상으로 2년, 3년이 지나 저는 꿈같은 검정고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여느 학생들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20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인생에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처음이라 저에겐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중이 장하다. 장해. 잘했어, 희중아.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오늘 고기라도 먹자. 어머니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보는 아들이 답답할 만도 한데 어떤 비난도 없이 그저 자식이 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묵묵히 응원만 해주셨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날도 그랬죠. 저를 얼싸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자 저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세차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도 많이 진전되어 오른쪽 다리도 더 이상 절름거리지 않게 되었고 가끔 경미한 경련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배우는 제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하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가업을 물려받으려 한다니.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평소처럼 세차장을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쾅!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황급히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차 문을 열려다가 부딪혀버렸는지 차문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기계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죠?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 문틈으로 겨우 나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흠집이 눈에 안 띄는 수준이었고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그때가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세차장에 방문했습니다. 말로는 차가 매일 더러워진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도 그녀의 방문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앞으로 잘 알고 지내자는 그녀의 말에서 우리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세차장보다 밖에서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고 3년이 흐르던 즈음 곧 30을 바라보는 그녀의 나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생각해보는 거 어때?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을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가장 문제였죠. 전 이제 막 20대 중반에 진입한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30이 되는 나이였기에 예전부터 장가는 연하와 가야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희준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우린 그저 너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좋다. 솔직히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며느리는 싫어. 그리고 그 아이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니? 우린 가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애가 세차장 일을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딱 봐도 험한 일은 못하게 생겼던데. 엄마는 모르겠구나.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녀 역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던 그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3달 동안 꼬박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녀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저에겐 그녀 없는 결혼 생활을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부탁드려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처음이잖아요. 한 번만 제 선택 믿어주세요. 아휴, 얘가 정말 꼭 그래야겠니? 저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은 결국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겨우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내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였지만 제 가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은 꿈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세차장을 함께 운영했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던 어린 모습의 저는 어느덧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업을 하고 있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 있었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중간중간 그 아이들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지옥 같은 기억을 안겨준 그 아이들이 언뜻 스쳐갈 때면 저도 모르게 술을 한 잔 기울이게 되었죠. 특히 세차장에서 교복 입은 아이들 무리들이 지나갈 땐 정말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긴장이 되는데 아마 이게 그 트라우마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야. 아들이 가끔 세차장에 놀러와 그런 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허둥지둥 둘러댈 때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차장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세차장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구석에서 교복을 입은 무리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흠칫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갑자기 저도 모르는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전 곧장 하고 있던 일을 직원에게 맡기곤 그 무리에게 다가가 뭐하는 짓이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나 그 아이들은 한 애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뭔데요? 뭔데 그래요? 제 목소리에 놀란 아이 한 명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항변하는데 그 꼴이 어째 더 화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가슴이 뛰었는지. 너네 부모님 연락처 대, 당장! 아저씨가 뭔데요? 몇몇이 반항하긴 했지만 전 곧바로 피해자 아이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가해자 아이들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이러이러한 일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부모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자기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맞은 애가 잘못이지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피해자 부모보다 더 큰 목소리로 따지듯 소리를 질렀어요. 사과가 그딴 식이면 안 되죠. 당신들이 이 아이 인생 망가지면 책임져 줄 거예요? 내가 이거 교육청에 고발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부모야? 부모도 아닌데 왜 난리야? 진짜 어이없어 죽겠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피해자 부모라도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때 그 아이를 대변해주고 싶었는지, 부모가 돼주고 싶었는지 저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오는 목소리에 가해자 부모들은 기가 눌려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뻐끔거리더군요. 그러다 경찰까지 와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중에 괴롭힘 당한 아이가 조심스레 고맙단 말을 전해오는데 그제야 전 깨달았죠. 제 안에 허물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자식을 키워도 가장이 되어도 똑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눈물겹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때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가족들 뿐이었죠. 가족들이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애교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입에 넣어주며 저를 보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상처를 흘려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가물거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인간을 제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 지독한 우연에 저도 그 인간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상견례장이 파해지고 다시 집 앞으로 찾아온 노란머리였던 사돈이란 작자는 저를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죄가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 아들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못해준 게 많은 아들이에요. 아들의 결혼마저 망친다면 부모로서 들 낯짝이 없어요. 제가 방에 있을 때 아내가 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내 집에 이 인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었는데 이 상황 역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선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며, 왜 나의 학창시절을 망쳐버렸냐며, 울음이 계속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고 붙들려 있던 팔을 뿌리치며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애처롭게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아내에게 들려온 이야기론 그 인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의 빚이 많은데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 더 죽을 맛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도끼가 차오르면서 고소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기회다 싶더라고요. 집안도 형편없어. 돈도 없어. 내가 우리 귀한 딸을 그 집안에 줄 것 같아? 없는 집안엔 절대 못 줘. 알아듣겠어? 막말로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지. 급이 맞아야지. 안 그래요, 사돈? 거기다 이 조건 다 맞춘다 해도 인성이 바닥인 시아버지 있는 집엔 더더욱 안 되지. 내 딸을 어디서 고생시키려고 수작질이야. 저기...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 더 망신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니면 조건이라도 갖춰서 오던가. 어디 거지 같은 집안 꼴을 들이밀고 앉았어. 아주 통쾌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말로도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놈이 뭐라 말을 못하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린 후 벌컥벌컥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에 나갈 때면 직원이 항상 편지 한 장과 커피를 전해주었습니다. 저 사장님, 이거. 어떤 나이든 남자분께서 매일 전해주고 가신다고. 종이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인다 해도 내 지난 날을 망친 그 인간을 제 딸의 시아버지로는 인정할 수 없었죠. 딸은 저를 보며 안절부절했어요. 아빠. 나는 허락 못한다. 더 얘기하지 말자. 딸이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제가 다 끊어버렸죠. 집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삭막해졌고 침묵만 흘렀죠. 예비 사돈이란 그놈을 만난 이후로도 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희중아, 오늘 한잔 할래? 은성이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식당으로 가자 은성이가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은성이는 대학에 가진 않았지만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꾸렸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번 미천으로 서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버린 친구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다 저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얼마 전 있었던 이야기를 은성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은성이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희중아, 내가 살아봤더니 용서라는 게 별거 없더라. 내가 잘 사는 게 용서라고. 너는 잘 살아오지 않았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수록 내 자신을 갉아먹더라고.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부분 아니겠어? 그리고 네 딸도 그 남자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한다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치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학창시절의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가둬놓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던 저였는데 이제는 그 자물쇠를 풀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음 날 세차장으로 온 편지 한 장을 처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힘 빠진 손으로 눌러 쓴 편지 안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자책, 그리고 평생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한 짓이지만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압니다. 그저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기억 가지고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편지를 보자 더 이상 슬픔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더군요. 마음 한켠에 가둬두었던 감정들이 자유를 찾은 듯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어찌나 듣고 싶었던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픈 감정들을 모두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때마침 예비사위가 저희 세차장으로 찾아왔어요. 예비사위는 그간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딸애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 딴에 용기를 한번 내본 모양이었죠. 아버님,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저 죄송하단 말밖에요. 그래도 저 이기적이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딸 정말 행복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내를 보니 전 더더욱 결심이 서고 말았죠. 그날 밤 조용히 딸애를 불러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잡구나. 결혼 허락해 주마. 정말요?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딸은 놀란 눈치였고 전보다 가라앉은 상견례장 분위기에 모두가 저와 사돈의 눈치를 봤지만 결혼 날짜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나중에 사돈은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사과를 받아주어 고맙다고요. 자네 아들이 무슨 죄인가. 나도 딸 아끼는 부모니까 허락한 거야. 고맙네. 고마워 정말로. 퉁명스럽지만 그렇게 대꾸하고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빗장이 열리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기분,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다행스럽게 딸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돈과의 왕래는 없지만 가끔 딸 부부와 함께 보내는 선물과 편지를 보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지가 꼬박꼬박 오는데 편지엔 늘 제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뭐가? 당신 마음이요.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아내가 걱정하듯 묻는 말에 조용히 감정을 정리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찝찝한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저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그 기억을 놓아주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저의 슬픔이 죽을 때까지 제 곁을 따라다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이제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니 또 다른 제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오롯이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듦을 극복해냈으니 그 다음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며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으로 보낼 시간보다 값진 시간들이 많다는 생각으로요.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해냈으니까요. 모두 아픔 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펼쳐진 시간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